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20페이지 보시면 되겠죠. 자, 3번에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조합이 사업을 할 때는 먼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돼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이 만들어지고 나면 사업 시행계획에 대해서 인가 신청을 한다라는 거죠.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이러한 절차들이 일정 기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정된 정비구역을 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 들어가면 얼마였죠? 2년. 추진위원회에 들어가면 2년. 해서 구역 지정하고 나서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까지 2년.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승인 받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까지도 2년. 그 다음 조합 만들어지고 나서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까지는 3년.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바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3년.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때는 구역 지정하고 나서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까지 5년. 그 다음에 물론 정비 예정구역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예정구역에서 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예정 시기부터 3년 안에 구역이 지정되지 않으면 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합니다. 그건 어쨌든 3년. 이렇게 했을 때는 해제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절차는 주민한테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의회한테 의견 듣고 30일. 그래서 정비계획 입안할 때 30일이고 정비구역 해제할 때 30일. 그 다음에 의회는 60일 안에. 그 다음에 심의 거쳐서 해제를 하고,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해제를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정비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연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장하는 경우. 노트는 31페이지에 나오죠. 그래서 30% 이상이 요청하거나 그 다음에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얼마 동안 연장해 주죠? 2년. 해제하지 않고 2년을 범위해서 연장할 수 있다. 30% 이상이 요청하거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거는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예상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목적 달성 불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역시 30% 이상이 요청할 때. 그러니까 연정을 요청할 때도 30%고 해제를 요청할 때도 30%.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셀프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정구역. 이 지정 보시는 날부터 얼마 경과하죠? 10년이 경과하고 추진 상황을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토지 등 소유자 얼마가 동의합니까? 과반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가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동의요건. 그러니까 동의요건을 조례로 정하니까 그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고, 이 사람들이 해제를 요청할 때.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 그러니까 5번은 동의만 하는 거예요. 6번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얼마가 동의하죠? 과반수가 요청할 때. 근데 5번, 6번은 둘 다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요거 숫자 나오는 것들 몇 년 나오면 해제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사유들은 해제할 수 있는 사유들. 그래서 3번 보면은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는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뒤에 추진위원회 보입니까? 네. 얼마죠? 2년.
다음에 2번 토지동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보시는 날부터 10년이 경과하고 요거죠. 셀프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구역 10년이 경과하고 추진 상황을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토지동 소유자를 뭐가 동의합니까? 과반수. 다음에 3번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또는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번 정답. 그러니까 그간 들어갔던 비용들 때문에 사업이 안 될 것 같지만 그걸 구역을 지정하지 못하고 계속 방치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줍니다. 이런 것들 일몰 비용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다음에 4번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장한테 지정하도록 국장한테 요청할 수 있다. 그다음에 5번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들을 위해서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 아까 여기 연장할 때 30% 이상이 요청하거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얼마 연장해주죠? 2년. 이렇게. 그 다음에 정비구역에서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 해서 건축물의 건축, 공정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적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리고 중목의 벌채 및 식재. 이거 좀 더 자세하게 보면 건축물의 건축에는 기역에 가설 건축물의 건축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대수선이랑 용도 변경 중에서 뭐는 허가받아야죠? 용도 변경. 근데 정비구역에서는 대수선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근데 도시개발구역에서는 대수선이랑 용도 변경까지 싹 다 허가상.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주목의 벌채뿐만 아니라 식재까지. 그 다음에 공유수면의 매립은 형질 변경이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그래서 대수선 말고 나머지는 싹 다 허가상이죠. 그 다음에 안전진단. 여러분 많이 해봤으니까 한번 해보죠. 옳은 것.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이 아니라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물.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동주택만 대상이었으면 지금은 건축물이라고 해서 부대복리시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 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안전진단 요청할 때 동의 요건은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자 요청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할 때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시킬 수 있다 해야죠. 그 다음에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공동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안전진단 실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할 수 없다. 자,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받죠. 요청을 하면은 그 입안권자는 바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 실시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현지조사를 나가보니까 해당 건축물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안전진단 자체를 아예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보면은 3번에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시도지사는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잠깐 보면은 자 이렇게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죠.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면 두 군데 요청한 사람이랑 그 다음에 입안권자에게 보내주고 입안권자는 안전진단 결과, 지역 여건, 도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을 하죠. 그리고 나서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누구한테 보내주죠? 시도지사. 입안권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이 사람보다 위에 있는 시도지사한테 결과 보고서를 보내주고 이 시도지사가 그 결과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적정성 검토. 이 적정성 검토는 누구만 하죠? 공적기관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랑 국토안전관리원에다가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시도지사는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 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안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4번 정답이죠. 그 다음에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죠. 첫 번째, 건축물이 붕괴되어 있을 때. 두 번째는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요게 그래서 5번.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불량 건축물 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남아있는 잔여 건축물.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 그 다음에 안전등급을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았을 때 이럴 때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업 시행 방식인데 이건 뭐 노트는 29페이지 정도? 저 앞쪽에 정비법의 맨 앞에 보면은 사업 세 가지 제가 비교해 놓은 거 있죠. 그쪽에 보면은 자 주관경 개선 사업은 셀프 방식, 그 다음에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데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관경 개선 사업에서는 뭐 주죠?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환지 방식이랑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뭐 주죠? 건축물.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뭐 주죠? 주택이랑 오피스텔. 이 오피스텔은 용도 지역은 어디에서? 준주거지역이랑 상업지역에서 면적은 30% 이내까지 공급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개선사업은 그 아까 네 가지 방식을 혼용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문제에 보니까 관리 처분이랑 환지 모두가 가능한 정비사업을 바르게 연결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기업 니은이죠. 재건축은 환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다음에 시행자와 시공자 선정. 이거 한번 정리해보죠.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세 번째, 재건축 사업. 그래서 개선 사업은 셀프 방식으로 할 때의 시행자가 있고, 나머지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할 때의 시행자. 그 다음에 재개발에서도 시행자가 2명이 나오고, 재건축은 1명만.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원칙 누가 하죠? 시장, 군수 등 공공이 주도를 하는 사업이니까 원칙적인 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 이렇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민간이 하는 사업이니까 원칙 누가 하죠? 조합이. 그래서 재개발 조합이 하고 재건축도 조합이 하는 게 원칙인데 재개발은 누가 할 수 있죠? 토지 등 소유자가 얼마 미만일 때? 20인 미만일 때에는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게 시행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용 좀 추가해 보면은 자 셀프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원칙은 시장, 군수 등이 하죠. 근데 직접 하지 않고 주공을 지정해서 할 수 있습니까? 이때 동의요건이 과반수. 그 다음에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인데 이때 공동 시행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 등, 주공 등, 건설사업자, 등록사업자 등을 이때 동의요건이 과반수. 그래서 셀프 방식으로 시행할 때 시장 군수이 직접 하지 않고 주공을 지정할 때 동의요건이 과반수 동의.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공동 시행자 정할 때 동의요건이 과반수 동의. 그래서 누구랑 같이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같이 할 때 동의요건이 싹 다 과반 동의. 그 다음 여기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이렇게 주거환경을 개선 사업 시행할 때에도 동의가 필요합니까? 네, 필요하죠. 광명시장이 우리 동네 그냥 밀어버린답니다. 보기 싫다고. 가만히 있을 겁니까? 동의 받아야죠. 그래서 시장 군수가 사업을 하더라도 개선 사업일 때도 동의를 받죠. 근데 요 동의 요건 말고 나머지는 싹 다 지금 과반동의죠. 근데 요때 개선 사업을 시행할 때 동의 요건이 토지 등 소유자 얼마? 3분의 2 이상이랑 누구? 세입자 과반수. 그러니까 이 동의 요건 빼고 정비 사업에서는 뭐 주공 지정할 때도 과반동의,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공동 시행자 정할 때도 동의요건이 과반동의. 근데 개선 사업에서 이때만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이랑 세입자 과반수. 근데 이 세입자의 동의는 생략할 수 있습니까? 네. 세입자가 많을 때 작을 때. 그래서 세입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일 때, 주변에 임대주택이 충분할 때, 그 다음에 셀프, 환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일 때, 이럴 때는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정비 사업을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세입자뿐만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도 생략하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시행자죠. 그 다음에 이 시행자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합이 시행자일 때
N은 시공제를 언제 선정하죠? 조합 설립 인가 후.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방법으로 건설사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제로 선정을 합니다. 근데 조합원이 좀 작을 때 몇 명 이하죠? 100명 이하. 조합원이 100명 이하일 때에는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제를 선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일 때 얘는 시공제를 언제 선정하죠? 사업 시행계획 인가 후. 이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작으니까 규약에 따라서 아예 처음부터 규약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 그 다음에 주공 등 그 다음에 지정개발자 이런 사람들일 때 얘는 시행자를 언제 선정하죠? 시행자 지정고시 후. 시행자 지정고시 후 역시 경제임차이나 수의계약 방법으로 시공제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주민대표이나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는 시공제를 추천할 수 있고 그 추천받은 자를 시공제로 선정해야 한다까지. 이게 이제 시공자 선정 시기. 자, 보면은 7번 시장군수 등은 모든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네, 됩니다. 자, 보죠. 개선사업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 등이 하죠. 그 다음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데 공동시행자에 다 들어가는 게 시장군수 등, 시장군수 등, 시장군수 등. 그 다음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가 직접 하거나 주공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습니까? 거기 노트에 밑에 정리되어 있는 거 천병순 사업 시행계획인가 면적 2분의 1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직접 시장군수가 하거나 주공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가 직접 하기도 합니다. 근데 개선사업에는 조합은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개선사업은. 그러니까 시장군수는 모든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1번 정답. 그 다음에 수용 후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공람 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 예정구역 토지 소유자 얼마? 3분의 2. 3분의 2 개선 사업 시행할 때 동의요건 나오면은 요거. 근데 개선 사업에서 주공 지정할 때는 과반수지만 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동의요건 물어보면 요거.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이랑 세입자 과반수. 2분의 1이 아니라 과반수.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재개발만. 그 다음에 조합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 후 시공제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조합 설립 인가 후. 조합이 사업을 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 후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방법으로 건설사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제로 선정하는데 조합원이 100명 이하일 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5번 시장군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공 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요거 마지막 거죠. 이럴 때는 언제? 시행자 지정고시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가 아니라 시행자 지정고시 후. 역시 경제임차이나 수의계약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이때에는 주민대표이나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고 그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8번에 조합이 나와서 조합은 또 뒤로 넘어가야겠죠. 33페이지에 나오죠. 노트는 정비법에서 조합을 설립할 때 N은 먼저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토지 등 소유자 몇 명이 모이죠? 5인 이상.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추진위원 5명 이상이 모여서 먼저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동의요건은 과반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시장 군수 등의 뭘 받죠? 승인.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하는 일이 첫 번째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계자를 선정하고 세 번째는 계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고 네 번째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각종 준비 업무를 이 단계에서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동의서의 접수죠. 그래서 조합 설립을 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동의요건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동의 요건이 4, 3, 2, 1 이렇게죠. 앞에 4, 3이 소유자 4분의 3이랑 뒤에가 면적 2분의 1. 그 다음에 그럼 개발법에서는 조합 설립할 때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1이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그 다음 재건축. 재건축의 경우에는 단지 안이랑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을 구분하죠. 주택단지 안에서는 각동 과반수랑 4분의 3, 4분의 3. 단지가 아닌 지역은 4분의 3,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의받은 걸 들고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러 가는 거죠. 조합 설립 인가는 누가 해주죠? 시장, 군수 등.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고 나서 뭐 해야 되죠? 법인이니까 등기를 해야 비로소 사람이 되겠죠. 조합에는 총회를 두는데 총회는 조합원들로 구성을 하고 여기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토지 등 소유자. 다만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되는 사업은 재건축은 동의한 자만. 그 다음에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을 두죠. 이 대의원에는 조합원이 얼마 이상일 때? 100명 이상일 때. 두어야 합니까? 둘 수 있습니까? 두어야 한다. 우리 개발법에서는 얼마 이상일 때?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다 였죠? 근데 여기서는 100인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의사결정한 사항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조합장, 이사, 감사 이 사람들 묶어서 뭐라 부르죠? 임원. 자, 임원은 첫 번째 겸직 금지 의무가 있죠. 그래서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직원이나 임원을 겸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조합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은 대의원을 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장은 대의원이 되지만 나머지 이사나 감사는 대의원을 겸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격사유. 해서 맨날 나오는 네 가지에다가 정비법에서 추가되는 거 하나가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얼마?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원의 자격 요건이라고 해서 임원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때까지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때까지 뭐 해야 되죠? 거주를 해야 되고 나머지 임원도 선임 당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얼마 동안? 3년 동안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되고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을 얼마 이상?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이게 자격 요건. 그리고 임원인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자격 요건을 상실했을 때 언제 자격을 상실하죠? 당연퇴임. 개발법은 다음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받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뭐 하는 게 있었죠? 창립총회. 그래서 인가 신청 전에 개최하는 게 바로 창립총회죠. 그러니까 자 보면은 여기 추진위원회 업무에 4개 써놨죠. 요 4가지 말고도 아까 이 추진위원회는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는데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운영 규정이라는 걸 작성합니다. 그래서 운영 규정의 작성도 추진위원회의 업무. 그 다음에 여기 인가 신청 전에 동의받아야 되죠. 동의받는 것도 추진위원회의 업무. 그 다음에 창립총회도 인가 받기 전에 하죠.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의 업무. 창립총회에서 하는 일이 첫 번째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임하고 대의원을 선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관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정관 초안의 작성 역시 추진위원회의 업무. 그래서 써놓지는 않지만 인가 신청 전에 해야 되는 일은 싹 다 추진위원회가 하는 일입니다. 동의받고 창립총회 개최하고 운영규정 작성하고 정관 초안 작성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의사결정 요건이 나올 건데 그거는 문제 풀면서 보도록 하죠. 8번에 틀린 것인데 조합은 조합 설립을 하려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토지 등 소유자 얼마의 동의? 과반수 동의를 받고 시장 군수 등의 승인.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선정한다. 대부분 뭐 선정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는 정관 초안의 작성을 작성했다. 정관 초안 작성도 추진위원회의 업무죠. 그 다음에 창립총회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개최를 하며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임하고 대의원을 선임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후가 아니라
인가 전에. 동의받고 나서 인가 신청 전에. 이렇게. 그다음에 창립총회 의사결정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합니다. 근데 임원의 선임이나 대의원의 선임은 확정된 정관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고 대의원을 선임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임원의 선임이랑 대의원의 선임은 정관을 먼저 확정을 하고 그 확정된 정관에 따라 임원, 대의원을 선임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9번 옳은 것인데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동의요건이 4321인데 앞에가 소유자죠. 소유자. 면적이 아니라 소유자 3분의 3이랑 면적 2분의 1.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데에는 주택단지의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라고 나오고 주택단지의 하면은 단지 안에서는 각동 과반수랑 4분의 3, 4분의 3. 그 다음에 투기과일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는 일정 기간 후부터 양도가 안 되는데 재건축은 언제부터?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지만 상속, 결혼 이런 것들은 제외한 상속, 이혼 이런 것들 제외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상속으로 취득했으니까 조합원이 될 수가 있겠죠. 다음에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대의원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을 하는데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의 제명, 탈퇴, 교체에 관한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시장 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자,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원칙 과반수가 동의해야 됩니다. 근데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3분의 2 이상을 동의를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게 자, 제, 구, 비, 시, 설. 자가 조합원의 자격, 그 다음에 제명, 탈퇴, 교체, 정비구역의 위치나 면적, 그 다음에 조합원의 비용 부담 및 회계, 그 다음에 정비사업비, 시공자, 설계자 이런 것들 바꿀 때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나와 있죠. 조합원의 제명, 탈퇴, 교체 이런 것들은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인가받는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조합 임원은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얼마 동안? 3년 동안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그 다음에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언제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 뭐 해야죠? 거주. 2번이 정답이고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데 연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합니다. 1명 이상 3명 이하. 다만 조합원이 100명을 넘을 때 N은 이사를 5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조합 임원이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였으니 판명된 경우 또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 이 경우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련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겠죠. 그 다음에 조합인데 조합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총회를 개최합니다. 총회에서 먼저 의사정족수라고 해서 일정 수 이상의 출석을 해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출석 요건 나오면 원칙은 10%. 원칙은 10%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20%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되는 게 있죠. 그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비 이렇게 4가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출석을 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나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의결정족수라고 하죠. 이건 일정 수 이상이 찬성을 해요. 찬성. 그래서 원칙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결정을 하죠. 근데 예외적으로 첫 번째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과반수가 찬성하는 게
사업 시행 계획서랑 관리 처분 계획. 그래서 여기 사업 시행 계획서랑 관리 처분 계획 이 두 가지는 좀 따로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첫 번째 20% 이상이 출석한 총회에서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되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총회에서만 결정합니다. 정비법에도 총회에서만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개발법에서 총회에서 결정하는 게 뭐였죠? 정관화 게임의 정관, 환지계획, 개발계획, 임원의 선임, 그리고 조합의 협병이나 해산. 그게 정비법에도 그대로 들어오죠. 정비법에도 정관, 그 다음에 환지계획이랑 개발계획 대신에 요거 사업시행계획이랑 관리처분계획, 그 다음에 임원의 선임이 아니라 여기는 임원의 선임뿐만 아니라 해임까지, 그리고 대의원인의 선임이나 해임도 총회에서만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의 합병이나 해산, 여기서도 조합의 합병이나 해산은 총회에서만 결정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총회에서만 결정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총회 의결은 조합원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맞죠?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 하나 더 하면 정비사업비까지 20%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비가 10% 이거 안 했구나.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얼마가 동의해야 되죠? 여기 3분의 2가 동의하는 게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다만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임원의 선임 및 해임과 대의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그렇죠? 총회에서만 결정해야 되는 것 중에 요게 있죠.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 대의원의 선임이나 해임. 다만 임기 중 고리된 자를 보궐 선임하는 건 대의원에게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임기 중 고리된 자를 보궐 선임하는 건. 근데 거기서 제외되는 게 조합장. 그러니까 조합장은 보궐 선임하는 것도 대의원회가 대신할 수 없고 반드시 총회에서만.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에 조합 임원의 사임, 해임, 임기 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이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번 정답. 자,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소집을 합니다. 조합장이. 원래 총회를 소집하는 사람은 조합장이, 그리고 요건은 조합장이 직권, 조합원 5분의 1 이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소집을 하는데 옆에 OX 지문의 3번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이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얼마가 요구하면 되죠? 처음 보십니까? 네.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정관의 기재사항 중 임원의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이나 해임에 관한 사항은 10분의 1만 요구를 해도 총회를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칙은 5분의 1이 요구해야 되지만 요구는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 이렇게. 그래서 원칙은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해야 되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 등이 4번 지문처럼 이러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등이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직접 소집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5번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 의사의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동의를 했다가 철회하는 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만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간에는 좀 말이 생략되어 있는데 자, 갑이라는 사람이 조합 설립에 동의를 했다가 철회를 하려고 할 때에는 의사표시를 두 군데다가 합니다. 동의 상대방이랑 시장, 군수 등. 그리고 시장, 군수 등은 철회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그럴 때 이 동의 철회의 의사표시는 첫 번째,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시장, 군수 등이 지체 없이 통지한 날 중에 언제? 빠른 때. 그래서 그 빠른 때가 옆에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죠? 해서 보면 OX 지문에 동의의 철회나 반대 의사의 표시는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 군수 등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아까 5번 지문 마저 읽어보면은 동의의 철회나 반대 의사의 표시는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지만 일정한 동의는 최초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처리가 됩니다. 그게 첫 번째가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하나 더 있는 건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동의입니다.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동의랑 그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는 최초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다만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는
창립 총회를 개최하면 철회가 안 됩니다. 30일 지나기 전이라도. 이렇게 이런 것들도 한번 받으시고.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이랑 관리 처분 계획인데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그 시행자가 만드는 계획이 사업 시행 계획이죠. 이렇게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고 나서 이거 인가받고 고시 하고 나서 이제 사업을 실시를 하겠죠. 자,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실시할 때는 먼저 분양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양 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먼저 분양에 관한 사항을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일간신문 등에 분양 공고를 하죠. 이 분양 통지랑 분양 공고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며칠 안에? 120일. 120일 내에 분양 통지를 하고 분양 공고를 하죠. 그 다음에 이 분양 통지를 받고 나서 분양 신청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 통지한 날로부터 며칠이죠? 30일에서 60일 기간 안에 분양 신청을 합니다. 다만 이 기간은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얼마 연장할 수 있죠? 20일의 범위 안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을 받아보니까 안 하는 사람이 있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하는 사람에는 처음부터 안 한 사람, 했다가 철회한 사람,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분양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여기서 분양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건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 대상자 선정일부터 얼마 안에? 5년 내에는 다시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을 하면 이 분양 신청한 현황을 기초로 만드는 계획이 뭐죠? 관리처분 계획. 분양 신청 받은 거 가지고 만드는 계획이 바로 관리처분 계획. 그래서 이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후에 사업을 해서 공사가 완료되면은 마지막에 소유권 이전을 해줍니다. 관리처분 계획 작성할 때 기준이 있죠. 어떤 거? 면적, 이용 상황, 환경. 환지 계획은 위지면 토수리 환경. 관리처분 계획은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다음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 얘는 첫 번째 보면은 설계죠. 여기는 분양 설계. 환지에서는 환지 설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양 대상자의 주소 내지는 성명. 그 다음에 세거 나와야겠죠. 그래서 세거가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 요 새 아파트 분양까지. 그 다음에 종전가 나와야겠죠.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나 건축물 명세 및 언제를 기준으로 한 가격이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그 다음에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는 뭐까지 표시해야 되죠?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그래서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는 항상 종전가에만.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 나와야겠죠. 해서 보류지. 이 보류지에는 뭐 일반 분양분,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임대주택, 부대 복리시설 이런 것들이고, 일곱 번째는 정비 사업비와 이에 따른 조합원의 분담 규모, 분담 시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이러한 것들이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 자, 이렇게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하고 나서 인가받고 고시를 하는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 누가 해주죠? 시장 분수 등. 그 다음에 공사에 착수를 하고 완료가 되면 준공인가를 받습니다. 준공인가를 받고 와서 준공인가에 따른 고시를 합니다. 이게 준공인가 고시 내지는 공사 완료 고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을 하고 분할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 공보에 고시를 하고 이 내용을 시장, 군수 등에게 보고를 해줍니다.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은 언제 취득하죠?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리고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그 뒤에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청산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거기 12번 문제는 여기 분양 관련된 내용들인데 여기 보면은 분양 신청 안 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합니다. 다만 이 기간 안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수용 재결이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서 보면은 기획에 시행자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90일이 아니라 120일 이내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등을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이 대상이 되는 대지나 건축물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해서 120일.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면은 거기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면은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등을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라고 했죠. 기출문제 다음 중 분양 공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분담금 추산액 이렇게 정답이 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돈 얼마 내는지 이런 것들을 일간신문에 굳이 공고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분담금 추산액은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사항이지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몇 가지 되는 분양 공고를 해야 되는 내용은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분양 통지하는 사항은 몇 가지 있는데 시험에 나올 만한 거 하나 더 써놓은 거예요.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그 다음에 분담금 추산액 이런 것들은 통지하는 사항이라는 거. 통지하는 사항. 그 중에 분담금 추산액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 중 분양 공고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분담금 추산액. 요거는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사항이다. 그 다음에 니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안에 분양 통지 공고를 해야 한다. 요거는 한번 읽어두시라고 넣는 건데 원래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인데 사업 시행계획 인가 받고 나서 시공자를 선정했을 때 이럴 때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안에 분양 통지, 분양 공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며칠이죠? 30일 이상 60일 이내. 다만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거 얼마 연장이죠? 20일. 그 다음에 시행자는 분양 신청 기간 종료 후 사업 시행계획 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분양 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수라든지 주택 건설 규모가 달라질 때에는 처음에 분양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이걸 재분양 공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 대상자 선정일부터 얼마 안에? 5년 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의 시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제외.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 안 한 사람이 처음부터 안 한 사람, 했다가 철회한 사람,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남아있는 게 제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랑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며칠? 90일 안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겠다. 근데 요 기간 안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며칠? 60일입니다. 요거 60일. 60일 이내에 수용 재개를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안 하면 그에 따른 지연 이자까지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3번. 3개. 4개. 3번. 기획 틀렸어요. 그 다음에 리을 틀렸고 다시 그칠 수 없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미음 틀렸고 그 다음에 시읒 틀렸죠. 이렇게 요 네 가지.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자는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중지,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신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그렇죠? 분양 설계, 요거는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을 기준으로. 오케이. 그래서 틀린 걸 하나씩 써보죠. 니은. 그 다음에 시장우수 등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정비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서에 따른 정비사업비 기준으로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증 비용은 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 이 관리처분계획에서 돈이 갑자기 늘어나는 겁니다. 비용이. 그러면 이 늘어난 비용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거기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날 때. 두 번째는 조합원의 분담 규모가 20% 이상 늘어나는 경우. 분담 규모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안에 요청을 합니다. 이럴 때. 그래서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고 분담 규모가 20% 이상 늘어나고, 그 다음에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안에 요청할 때. 이럴 때에는 타당성 검증, 이 늘어난 비용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리을에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안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원칙은 몇 개 주죠? 한 개. 그래서 1세대 또는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을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도 한 개만. 그래서 이게 원칙이죠. 근데 예외가 좀 여러 가지 있었죠. 첫 번째 보면은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몇 개?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수만큼. 34페이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의 공급이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 원칙은 한 개 주는데 예외에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했을 때, 주택이 아닙니다. 토지를 공유했을 때는 시도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두 번째,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주는 경우가 있죠. 수도권의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무슨 사업이죠? 재건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 세 번째는 국가, 지자체, 주공, 공공한테. 그 다음에 1+1 해서 한 개 주고 한 개 더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전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이라든지 종전 토지나 건축물 가격의 범위 안에서 한 개를 주고 한 개 더 주는데, 한 개 더 주는 건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고 얼마간 전매가 안 되죠? 3년. 그 다음에 소유한 주택의 범위 안에서 최대 3개까지 주는 경우죠. 이거는 수도권의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 그래서 수도권의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은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수도권의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은 소유한 주택의 범위 안에서 최대 3개까지. 근데 둘 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제외되니까 하나만 해서 보면은 이 미음에 있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미음이 1주택만 공급한다. 그래서 맞는데 비읍에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이니까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다만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제외되겠죠. 그 다음에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나를 기준으로 하는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의 범위 안에서 한 개 주고 한 개 더 주죠.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데 이 중 1주택은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고 전매가 얼마 동안 되죠? 3년간. 그래서 요거 틀렸죠. 시가 틀렸고.
그 다음에 이응 과밀옥자 구역에 위치한 재개발 사업이 아니라 재건축 3주택 이상 여러 개 주는 건 재건축에서만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의 소유 범위에서 최대 몇 개까지? 3개. 다만 투기가 해주거나 조정 대상 지역은 역시 또 제외되죠. 그 다음에 종전 토지 요거는 잠깐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고 나서 사업에 착수를 합니다. 몇 대? 첫 번째,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물은 이제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행자가 동의를 했거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사용, 수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철거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에서 철거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고 나서 철거합니다. 다만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는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얻어 미리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미리 철거되더라도 이 사람들 토지 등 소유자는 소유자로서의 권리 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용수익이 정지가 되고 철거가 되니까 기존의 정비구역에 있던 세입자들 좀 보호해줘야겠죠? 그래서 세입자들의 권리조정이라고 해서 첫 번째는 이 사람들 뭐 할 수 있죠? 계약을 해지. 사용 수익이 정지가 되고 철거가 되니까 계약을 해지하겠죠. 그 다음에 이 계약 해지에 따른 금전, 반환, 청구권 누구한테 행사하죠? 그래서 시행자는 소유자한테 뭘 행사하죠?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고 나면 이 정비구역 안에서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설정 계약에 따른 계약 기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계약 기간 규정, 기간에 관한 규정만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돈조의 효과죠. 돈조. 그 다음에 그래서 지읒 보면은 종전 토지의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아니라 제가 여기 화살표를 여기서 갖고 왔죠. 사용 수익이 정지, 사용 수익할 수 없다라는 건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고 나서. 이게 싹 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싹 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고 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철거하는 것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그 다음에 사용수익이 정지되는 것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그 다음에 치읓 보면은 이거 지읒 틀렸죠.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 전세권 설정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은 민법, 주민법, 상인법 상의 계약 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가격 평가는 시장 우수익이 선정 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에 산정하는 게 아니고, 자, 관리처분계획에는 아까 분양 대상자,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수산액, 그 다음에 종전 토지나 건축물 가격, 세입자별 손실 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및 그 평가액, 이런 가격들을 평가를 해야 되죠. 가격을 평가해야 되는데 이 가격 평가는 당연히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산술 평균합니다. 근데 그때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사업마다 약간 다릅니다. 이것도 노트에 있죠. 노트에 그 중간에 관리처분계획 작성 시 재산평가 방법이라고 해서 개선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은 시장 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2인 이상, 근데 재건축 사업은 사익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의 의사가 반드시 반영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등이 1명, 조합 총회에서 1명 이상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산술 평균한다는 거. 그래서 키읔 틀렸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날부터 14일 내에, 자 여기 등기, 이 등기 며칠 안에 하는 거죠? 지체 없이 14일은 환지에서. 그래서 14일 내에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치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신청하다. 아니고 지체 없이. 그리고 이 등기는 시행자가 하는 거지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청산금 지급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얼마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소멸시효 나오면 5년. 그래서 팁을 틀렸어. 그 다음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사업 시행자가 저당권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후에 전에 후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도
건물이 화재보험금으로 바뀌면은 이 저당권자는 화재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해야 되죠. 물상대임, 물상대임.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죠. 히읗.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틀려야 될 것 같은데. 이응이 빠졌습니다. 이응 안 했습니까 제가? 네, 이응이 빠졌어요. 여기 틀린 거여서. 네. 네, 이응까지 넣어주시면 7개. 그 다음에 14번.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등의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시장우수 등이 아닌 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우수 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네. 준공인가도 시장군수 등 정비법에서는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시장군수 등이죠. 그 다음에 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자체 공부에 고시한 후 시장군수 등에 보고해야 한다. 이거죠.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할 때는 그 내용을 지자체 공부에 고시한 후 시장군수 등에게 보고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죠? 다음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에. 그 다음에 시행자는 토지주택공사 등인 경우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준공인가 처리 결과를 시장군수 등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공일 때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서 그 법에 따른 준공인가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 등에게 통보해주면 여기서는 따로 준공인가를 받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4번 시장군수 등의 효율적인 준공공사를 위해서 의뢰할 수도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여기뿐만 아니라 준공공사 보면 나오죠. 항상 준공인가는 내가 직접 하기 힘들면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해서 실시를 할 수 있고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일부에 대해서도 준공인가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은 각종 준공검사들마다 다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정비구역의 지정은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이 경우 지자체는 해당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관리해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은 정비구역이 사업 완료로 즉 여기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이 다음 날. 근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할 때는 언제?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 보통은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준공인가를 받고 준공인가에 따른 고시를 합니다. 이 공사 완료 고시가 있은 날이 다음 날에 해제가 되는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할 때는 이때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에 정비구역이 해제됩니다. 이런 경우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 아니죠. 사업 완료를 한 정비구역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아직 조합은 등기도 해야 되고 청산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앞에서 정비구역이 해제될 때 뭐 5년, 3년, 2년 이렇게 뭐 안에서 정비구역이 해제가 될 때는 조합 설립 인가나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사업 안 할 거니까. 근데 사업 완료로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에 해제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아직 조합은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OX 지문에 안 나오네. OX 지문에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요거까지. 이렇게. 그래서 사업 완료로 정비구역이 해제가 될 때는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 건축법부터는 조금 쉬었다 보도록 하죠.